반갑습니다. 수원영화도장의 임성훈 성도입니다. 일단 저는 칼비트의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라는 책을 작년에 썼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은 거는 2011년도였고요. 그때 낳고 둘째는 2016년도에 낳았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애들을 교육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건 고전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강조를 드릴 텐데 오늘 드릴 거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칼비테라는 사람의 천재 교육의 핵심 메시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고전 독서를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좀 적용을 해보고 했던 방법들 좀 말씀을 드리고 인문 고전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인데요.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 손 보이시나요? 저 손 뭔지 아시죠? 네, 저희가 잘 압니다. 상생의 손. 포항 앞바다에 그 과메기 납니다. 과메기, 구룡포. 거기 가면 이게 있어요.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갈구하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망.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리스 고전들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큰 시련이 닥치면 뭘 하냐면은 제우스한테, 우리로 치면 뭐 상제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제우스가 신이니까 그 제우스한테 두 손을 들고 하늘에 이렇게 뭔가 갈구를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죠? 그 시련들, 우리 고전을 읽으면 그런 시련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극복하는 힘들을 좀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고향에 있는 거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작년에 이제 칼비트 인문고전 독서기라는 책을 썼고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초능력, 뭐 명상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개발, 능력 개발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태어났을 때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잠재력을 깨워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런 책까지 좀 쓰게 됐고요. 옆에 있는 애들이 저희 애들입니다. 첫째가 남자이고요.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안 그래 보이지만 4살이에요. 4살. 새돌이 아직 안 됐어요. 보면 5살쯤 돼 보이죠. 놀아주려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놀아주느라고 힘들어요. 어제도 막 몸으로 놀다가 잠도 12시에 자요 애들이 막.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거 좀 보시고 물론 이제 애들을 많이 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유아를 이제 키우신 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이 칼비테에 대한 책인데 이 칼비테라는 사람이 저희는 이제 본질이나 뿌리를 추구하잖아요. 거기까지 말고 저희 이제 그 서점에 가보시면 자녀 교육서 코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 책도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앞에 이렇게 전면에 있다가 지금 서가에 꽂혔어요. 서가에 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녀 교육서가. 그런 자녀 교육서를 다 보면 결국은 칼비테로 귀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영재 교육이라든지 잠재력 깨우는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떤 뿌리가 이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페스탈로치나 프레벨, 몬테소리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 킨더가튼이라고 그 유치원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프레벨입니다. 프레벨. 저거 이제 교구 만드는 뭐 회사도 있어요. 몬테소리 많이 아실 거예요. 몬테소리도 뭐 나무 같은 거 막 쌓아가지고 그 교구도 만드는데 다 이 사람들 딴 거고 이분들이 전부 다 칼비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비테라는 사람은 사실 교육학자는 아니었고요. 목사였어요. 목사. 가난한 시골의 이제 목사였는데 자기 아들을 이제 전응아로 태어난 아들을 천재로 좀 키우는 그런 자기가 그런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어릴 때 교육을 하면 잘 클 수 있다. 근데 그걸 이제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고 1748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분의 아들이 언제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 1748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48년생이고 자기 아들은 1800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몇 살이죠? 53세 때 아이를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그죠? 저도 이제 30대 때 애들 보는데 힘들었는데 50대 때 애를 보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애들 키우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씩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한 번씩 막 버럭버럭 하잖아요. 53세쯤 되니까 버럭버럭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천재로 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칼비테가 그런 일단 목사에다가 50세가 넘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키운 거죠. 어쨌든 이분한테 이 책을 내라고 권유한 사람이
동년배였던 페스탈로치였어요. 거의 나이가 좀 비슷하고 페스탈로치의 제자가 프레벨, 그리고 이탈리아의 몬테소리가 이분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유아 교육들이 유아 교육을 이 이론들을 다 세운 분들이고, 이 이론들의 핵심이 뭐냐면 어릴 때일수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뇌가 깨어나서 잠재력이 개발된다는 메시지고요. 결국은 이제 칼비테 교육을 저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교육 철학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은 되게 따라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영재발굴단인가 요즘 TV에도 아직도 하고 있나요? 영재발굴단 같은 거 보면은 영재 보면은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걔들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가 영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철학으로 내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이제 그 칼비테의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칼비테인데 이쪽 나라의 좀 전통인 것 같아요. 아들도 칼비테예요. 나도 칼비테, 너도 칼비테. 칼비테 주니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칼을 영재로 만들고 싶지 않다. 신체와 정신을 성장시키고 선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교육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는 철학 하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 자체가 어떤 영재를 만들겠다고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영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칼비테 주니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3살 때 독일어를 마스터를 해요. 독일 사람이니까 3살 때 이제 독일어를 마스터를 하고 6살 때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6개국어를 합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했겠죠, 그죠? 독일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말기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면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에서 뻗어나간 언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라틴어에서 뻗어나간 대표적인 언어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했겠죠. 영어. 그때도 영어는 좀 중요했나 봐요. 영어하고 라틴어 하니까 또 뭐 해야 돼요? 고전 읽으려면 그리스어까지 해서 6개국어를 애가 마스터를 해요. 9살 때. 그리고 13살 때 박사학위를 받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제 13살에 박사학위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때인데 그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받고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일본 뭐 15살 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뭐 하버드에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이 기록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영재로 만든 거죠, 영재로. 이 사람의 교육의 목적이 어떤 영재를 만드는 건 아니었고요. 행복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전인적인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면 특징이 이게 어릴 때 죽이면 안 되는 건데 호기심이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들보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호기심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눌린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수학 문제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저도 친절하게 이렇게 칼비테니까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문제를 내가지고 한번 풀어볼래 했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해를 못했대요. 그럼 이제 저는 이상해서 이해를 못하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물어봤니? 그러니까 물어보면 혼나잖아.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충격받았죠. 이게 너를 도대체 누가 혼냈냐?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저희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다가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묻지 말라고 화를 냈다. 그래갖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와이프를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누가 너를 뭐라 그러느냐 하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랬대. 학원 선생님. 저도 뭐 학원을 보내요. 뭐 이렇게 아예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학원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냐?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건 선생님이 잘못된 거고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좋은 거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들의 실체가 뭔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결국 뭐예요? 결국 주입식 해가지고 결국 못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그죠? 스카이캐슬 최근에 막 유행했잖아요. 다 이게 뭔가를 그 목표가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왜 대학을 좋은 데 보내죠? 왜 대학 좋은 데 가야 돼요? 좋은 직장 얻거나 교수가 되거나 그죠? 유명해지거나 왜 그래야 돼요? 결국은 뿌리를 들어가 보자는 거죠. 왜? 돈이에요. 돈. 다 돈 때문에 교육시킨 거예요. 돈 때문에. 그죠?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돈입니다. 돈. 내 아이가 부자가 돼서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을 붙여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근데 그 속에서 아이의 어떤 두뇌 발달이나 뭐 호기심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혹시 고등학생 계신가요? 고등학교. 네. 공부하기 힘들죠. 네. 수학 머리 아프죠, 그죠? 영어 막 미치잖아요. 우리나라 수학 수능 문제를 영어 수능 문제를 보고 영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능 지문을 보면 제 시간에 못 푼대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구본이 왜 23.5도 기울어졌냐고 아무도 질문 안 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른 황.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은 뭐래요? 껌대요. 땅은 노래. 땅은 노란 건 이해되죠, 그죠? 땅은 노랗게 황토. 그럴 수 있는데 하늘이 검대요.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손 들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늘이 검다고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어령 교수. 이어령 되게 유명한 그 학자인데요. 그런 질문들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새가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주입식이에요. 주입식으로 받은 거는 남한테 전달할 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 힘이. 저도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죠? 왜 커졌죠? 제가 생각한 거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 제가 고민한 거. 근데 앞에는 목소리 좀 작았잖아요. 이렇게 처음 이제 긴장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죠? 그죠? 우리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깨달음도 자기가 얻은 거, 그 고민한 것들은 남한테 전할 때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입식으로 받은 것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전할 때는 힘이 있게 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학교 공부하듯이 학교는 완전 막 쏟아 부어요, 막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얼마나 많아요. 그 책들이 막 쌓으면 이만하잖아요. 저는 수능 치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다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지겨워 죽겠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입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겠죠. 호기심, 관찰력, 사고, 나의 사고, 내 말, 나의 언어로 전해주는 거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길 좀 바라고요. 또 천재 특징에서 조금 더 진도를 빼보면 자신의 능력을 또 예술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이 됐든 에디슨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다 바보라 그래요. 학교 시험을 쳤는데 얘들은 전응아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이고는 내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 너는 좀 그냥 학교에 오지 마라.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자기 능력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 무한한 사랑을 주는 엄마가 다 있어요. 뒤에 보면 신기하게도 너는 천재야.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난 아이고 어릴 때부터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잘 개발하면 돼.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크게 귀 기울이지 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가 항상 뒤에 계세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 몇 명을 이제 여기서 성공이란 게 사회적인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몇 명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는 아니고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물어보면 그분들 뒤에는 다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행동 밀고 나가는 힘은 자신을 이제 온전히 믿어주는 부모님이 뒤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가치와 관점을 만들어내죠. 천재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틀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이 폰, 요거 이걸 엄청나게 보급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이제 이걸 이제 예술적인 차원으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하고 보급한 거, 그건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전해주는 거,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게 천재들의 특징이고요. 결국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세상에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천재라고 할 수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천재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다 잊어버리셨지만 태어날 때 우리는 완벽하게 태어납니다. 뇌가. 그게 이제 신경생리학 같은 책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얘는 완벽한 천재로 지금 태어났고 내가 어떤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만큼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한 게 제가 좀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클래식을 엄청 틀어줬어요. 클래식을 기어 다닐 때부터 뭐 이렇게 완전 뭐 생후 막 10일 뭐 이런 때부터 계속 클래식을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휘를 막 해요. 이렇게 클래식을 듣고 스스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지휘를 막 하고
작곡도 그냥 그 막 옹알옹알하면서 막 해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죠. 아 천재구나 얘가. 그래서 근데 음악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와이프한테 집에 돈 많냐? 그래서 돈 숨겨둔 땅 같은 거 없냐고 막 농담 삼아 그랬는데 저도 이제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렇게 하면은 애한테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평범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재로 태어나는데 그 능력을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사장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기 교육. 그렇다고 막 그 어린애를 막 학원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감을 자극을 좀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정서적으로 이제 유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배웠으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 모든 그 핵심은 인문고전 독서교육, 독서를 이제 고전을 읽게 하면 이런 걸 이제 자극을 해줘가지고 고전을 읽게 하면 아이들이 어떤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감 자극을 좀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전부 다 그 감각이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특히 청각이랑 시각은 태어나자마자부터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발달이 끝난다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발달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죠. 태어나면 스스로 뭘 먹을 수 있나요? 먹지도 못해요. 태어나가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 3일쯤 지나면 죽죠. 그죠? 기린 같은 애들은 어떻죠? 애를 낳으면 태어난 기린이 한 2, 30분인가 있으면 뛰어다녀요. 막 그때부터. 인간은 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는 자극에 따라서 발달합니다. 자극.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따른 그 뉴런이라는 게 하나의 기둥이고요. 그 시냅스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길이. 그래서 자극이 있으면 그 길이 생기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는 되게 자극이 어떻죠? 되게 단순하잖아요.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죠. 빛도 어둡고 세상에 나오면 어떻죠? 자극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도 있고 뭐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모빌도 이렇게 있고 엄마 아빠가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런 자극을 통해서 뇌가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감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걸 좀 보시면 세 번째 보면 아이 방 벽지색을 색으로 강렬한 색으로 바꿔라. 이게 이제 실제로 칼비트라는 사람이 한 건데 자기 아이의 방을 완전히 이게 그 원색으로 막 도배를 했어요. 원색으로. 그러니까 원색 도배도 하고 명화 같은 거 막 그려놓고 붙여놓고 그 애가 이게 자기 방 들어갈 때마다 신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회고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시각 자극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기울였고요. 중요한 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지금 호기심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호기심.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뭐 하시죠? 처음에 자다 눈 딱 떠 이렇게 처음에 시계 시계 몇 시지? 아 또 새벽 수행하는데 늦은 거 아닌가? 그러고 이렇게 시계 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고 누가 나한테 무슨 댓글 남겼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습관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눈을 뜨면 이제 뭐 불 켜고 가가지고 이렇게 수돗물 틀고 이렇게 세수하고 옆에 걸려 있는 타올에 얼굴 씻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 생각은 멈춰져 있어요. 그 뇌는 이제 습관적인 행동에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뭐 새로운 환경에 딱 닥쳐야지 그때부터 막 파박파박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걸 가지고 뭐 계속 나한테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여행도 가고 그죠?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들어보고 새로운 환경 이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극이시군요. 자극. 끊임없는 자극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시고요. 조기 교육할 때 호기심이라는 것도 그 학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책 같은 거 이제 가시면서 봄 되니까 산책하면 좋거든요. 산책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질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저랑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니까 산책할 때. 그래갖고 막 저 개미는 왜 저럴까? 뭐 저 새는 뭐라고 말할까? 구름 색깔이 오늘은 왜 저렇게 까맣지?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애들이 막 다니면서 계속 그 제잘제잘제잘 저랑 이제 피드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트레스를 좀 적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칼비트 교육법의 핵심은 그 영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충분히 재우고 운동도 잘 시키고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이 아이한테 최대한 이렇게 많은 기회를 나는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유대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저도 집이 경상도입니다. 사투리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지만 경상도예요. 그래서 경상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무뚝뚝하시죠. 정서적인 유대 뭐 이런 거죠. 어릴 때 그렇게 많이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사랑은 충분히 느꼈어요. 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지만 말씀은 안 하시니까 밥 먹다 얘기하면 혼나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데 이제 저희 애들은 항상 사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잘 때도 이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자고 이렇게 해주고 그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저랑 아이들이랑 너무 사랑해 뭐 이랬고 와이프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랑 와이프는 조금 서먹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농담입니다. 다 사랑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뭔가 가르쳐 준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을 시켜준 다음에 너가 가서 한번 설명해봐라고 하면 그게 가장 뇌가 활성화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교육을 좀 강조를 하니까 주변에 영어 유치원 많이 보내시기도 하거든요. 혹시 영어 유치원 어릴 때 다녀보신 분? 네, 영어 잘 되세요? Can you speak English well? 자, 갑자기 이렇게 얼어버리지. 영어 유치원은 가면 뭐 나쁠 건 없는데 사실 가성비가 너무 낮아요. 가성비가. 영어 공부하는 법 아시죠? 제가 시중에 나온 책은 다 읽어봤어요. 거의 영어 공부법에 대한 책. 왜냐하면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막 읽어봤는데 핵심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쉐도잉이라고 하죠. 영어 틀어놓고 문장 끊어서 그대로 따라하고 영어 10편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영어는 다 따라가요. 늙어도. 괜찮아요. 지금 36개월 미만 없으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36개월 미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말을 생각한 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입으로 꺼내요.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쥐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이제 그 영어를 노출을 시키면 바이링구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이제 바로바로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네, 칼비태 교육의 핵심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공부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아이를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게임을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책 보고 싶어 했어요. 막 제발 이제 1시간만 더 책 볼게요. 그러고 그럼 아빠가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요. 이렇게 지금은 잘 시간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호기심을 끌어올렸거든요. 사람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해서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다. 이건 이제 칼비태 교육법을 제가 적용을 해보고 저희 아이가 일기를 쓴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실질적인 팁이 될 것 같아서 제목 산책. 아빠와 동생과 함께 산책을 갔다. 도토리와 거미와 나비와 밤을 보았다. 신기했다. 도토리가 색이 초록색이었다. 거미는 징그러웠다. 도토리 색깔이 보통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갈색. 다 갈색. 모든 도토리는 갈색.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초록색이죠, 초록색. 덜 익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 설명해주고 칼비태 같은 경우는 이제 꽃 같은 것도 다 뜯어줬어요.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이게 암술이고 수술이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 이제 그런 식으로 상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산책 갈 때 또 하나의 팁은 저는 이제 인문고등 독서 교육을 뜻을 세웠기 때문에 책을 읽히기 위해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줍니다. 산책하면서 애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트로이 목마란 게 있었는데 말이야. 그걸로 이제 커다란 성을 뚫었대. 뭐 그러면 이제 애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일리아스랑 뭐 오디세이아 이런 책을 읽혔어요. 여기 보면은 아빠와 산책을 갔다. 재미있었다. 애가 표현이 단순해요. 거기에서 트로이 전쟁과 아킬레우스의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만 그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 놀이. 저는 애들이랑 95% 이상 시간을 놉니다. 그냥 집에 가면 딴 거 안 하고 놀기만 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별 희한한 거 다 하고 노는데 그래서 아파트 거실에서 축구하다 쫓겨났어요. 아파트 거실에서 놀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고 거실에서 막 축구하고 있으니까 막 이제 밑에 집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서 막 주택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뭐 축구도 하고요, 뭐 칼싸움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서
몸으로 엄청 많이 놀아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자 카드. 요거 이제 그 요즘 뭐 마법 천자문 뭐 이런 거 갖고 한자 카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이제 활용하셔도 되고 카드를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카드는 직접 이제 아이한테 뭔가 전해주고 싶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진리를 전해주시고 싶으면 진리와 관련된 주제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카드로 만들어서 서로 스토리텔링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제목 영어 여기 보면은 뭐 아빠가 공부를 하면서 카드를 만들었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더 많은 카드를 만들고 싶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영어 카드를. 그래서 영어를 쉐도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영어 유치원을 갔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 선생님 하는 말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다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아빠랑 영어 공부를 하자 하고 조금 이제 해본 게 쉐도잉 하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앞에는 단어 쓰고 뒤에는 그 단어에 나온 문장을 써가지고 서로 맞추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재력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시크릿 같은 책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자기계발서가 신비주의적 자기계발서들이 많은데 그 책들의 핵심이 뭐냐면 상상하면 이루어진대요. 상상하고 쓰고 뭐 시각하면 이루어진대요. 그다음에 흥미를 이끌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자, 이 두 번째로 인문 고전 독서 교육 방법과 제가 적용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인문 고전 독서를 해야 되냐인데,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워드 가드너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발표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가 뭐죠? IQ. 평균이 얼마죠? 평균 100. 나이에 따라서 평균은 100인데 한 140쯤 되면 엄청 막 잘한다고 막 머리 좋다고 하는 건데 사실 IQ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이런 지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능이 자기이해 지능이에요. 자기이해 지능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나에 대한 이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나는 어떻게 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자기이해 능력인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 몇 가지 그 지능들이 조합이 돼서 그 능력이 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자기이해 능력입니다. 이 자기이해 능력은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전을 읽는 거예요. 고전을 보면 수많은 그 천재들이 자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란 뭘까? 인간의 감각은 어디서 올까? 인식이란 뭘까? 영혼의 문제, 신의 문제, 사후의 문제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가 책을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니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아주 그 단순한 일들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고전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득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문학 작품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죽음을 항상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전 속에서 좀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중심 잡는 거.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정신은 타인의 생각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생산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남의 생각대로 일하고 있을 때예요. 남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나 뿌듯하다. 충족감을 느낀다가 언제냐면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충족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잡는 데는 고전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고전하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는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쉬운 책. 고전하면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문학 작품 위주로 처음에는 좀 쉬운 것부터 좀 읽어보시고 중요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 그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 안 읽어보신 분? 어린 왕자 거의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린 왕자 되게 쉬울 것 같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어린 왕자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 그런 눈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하실 때는 부모님이 미리 읽고 준비하셔야 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다 읽지 마세요. 고전을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다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부담 버리시고 우리는 뭐 하는 공부죠? 용공부, 필요한 것만 딱딱 나한테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이끌어내는 질문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아이한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좀 정리를 하게 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그 리처드 바크가 썼는데 이거를 최근에 개정판을 또 완전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나단이라는 그 갈매기가 나중에 신성시가 돼서 나중에 거의 신이 돼요. 신. 깨달아서 우리로 치면 인존이 되죠. 인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갈매기 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짧고 재미있는 소설 같지만 안에 내용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걸 읽어주면서 여기까지 이런 글을 쓰는 거죠. 조나단 리빙스턴은 평범한 새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다. 그의 부모님도 실망했다. 그러니까 먹이를 안 쫓고 일반적인 갈매기들은 먹이를 쫓아가는데 얘는 비행을 하는 거 비행. 뭔가 이상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 자신의 몸이 두 갈매기처럼 점점 환해진다. 점점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해지는 그런 모습들. 엄청난 책입니다. 이런 책도. 스스로 이제 일기도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감동적이었다. 보통 사람은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공부해서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이 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교육을 시켜주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독서 방법입니다. 고전을 반드시 사서 읽으세요. 돈이 없으면 빌리세요. 빌려서라도 사서. 왜냐하면 사야지 그 책에다 내가 줄을 긋고 접고 뭔가 붙이고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필기구는 또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좋은 노트 사시고 좋은 필기구 사서. 왜냐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 거룩한 행위예요. 지금보다 내가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 발전하는 거.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기에 이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건 다 선택한 거예요. 선택. 살면서 시련이 있으시죠? 그 시련마저도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시련 겪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때요? 조금 더 나를 개발해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구 좋은 거, 기분 좋게 스스로를 이렇게 만족시키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꼭 저는 만년필을 사러 갑니다. 만년필. 근데 만년필이 비싸요. 그래서 뭐 아주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중저가로 이제 썼을 때 필기감 좋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책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살 책, 빌릴 책, 버릴 책을 선정해라. 책이 저도 1년에 한 100권씩 버려요. 그냥 이렇게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못 읽겠다고 그만큼 또 사고. 그래서 사고 버리고 계속 하셔야 되고 빌려서 볼 책들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그냥 시중에 흘러가는 책들은 그냥 빌려서 A4 용지에 그냥 정리만 하시고 그냥 버리세요. 갖다 주고 그런 책들 좀 선정하시고요. 통독 전체적으로 책은 이제 쭉 통독을 한번 하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발췌하셔서 중요한 부분 정독하시면 돼요. 그 책에서 한 줄만 건지셔도 돼요. 저도 제 책 쓰고 깜짝 놀랐거든요. 책을 썼는데 정말 미쳐서 썼을 때는 한 달 정도만 썼는데 정말 미친 상태로 막 쭉 쓴 다음에 제가 나중에 뭐 감동받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책 썼지? 그리고 지금 머리에서 이게 안 나오는데 작가들이 책을 쓰면 분명히 한두 줄 감동적인 게 나와요. 뭔가 그 미쳐서 쓰기 때문에 신명이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 한두 줄을 뽑아내시면 돼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내 생각, 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들은 따로 노트 만들어서 적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필 이건 이제 제 방법인데 뭐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혹시 좀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필로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그 발췌독을 하시면서 책이 만약에 800페이지면 그냥 쭉 넘기시면서 메모치고 별표하고 이건 나중에 읽어야지 표시만 하세요. 그런 식으로 연필로 쭉쭉 필요 없는 거 X, 사례 나온 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X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필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박스 치고 접고 그게 이제 1독이고요. 두 번째 독할 때는 이제 좀 들어가야죠. 야, 이 부분 읽기로 했으니까 봐야지 하고 읽으시면서 형광펜 서너 개 준비하셔가지고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하셔갖고 치시면 좀 빠르고요. 포스트잇 같은 것도 활용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만년필로는 본인의 깨달음을 책에 막 적으세요. 독서노트, 독서노트는 쓰시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10년 정도 독서노트를 썼는데 독서노트 쓰다가 시간 다 가요. 그냥 내가 책이 읽기 이만큼인데 그 쓰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A4 같은 걸로 그냥 그 한글 파일로 정리하시고 웬만한 책은 그렇게 하시고
정말 좋은 책, 깨달음이 오는 그런 책들을만 독서노트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1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이 5만 권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5만 권. 5만 권 다 읽어보시겠어요? 못 읽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책은 좋은 것만 골라 읽으세요. 사람도 좋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시고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인데요. 장자의 소요유라는 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살면서 되게 막 큰 힘을 얻었던 부분이라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고전을 읽으면 이제 이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름이 곤이다. 곤의 크기가 몇 천리인지 모른다. 그것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이라는 말 우리 되게 익숙하죠, 그죠? 커다란 새가 된다. 이게 붕이 기운차게 날아오르면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다. 굉장히 크다. 엄청 큰 새라는 거고요. 이 새는 남쪽 바다로 옮겨가는데 물보라가 3천이나 솟구치도록 그 날갯짓을 한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 높이로 날아올라서 6달을 날아간 뒤에야 쉰다. 그러니까 매미나 작은 비둘기가 비웃죠. 우리는 막 조그만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해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데 왜 9만 리나 올라가니 너는? 하고 붕새를 비웃는 거예요. 우리 조소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조소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 날아올라야 돼요, 날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가만히. 근데 한번 날아오르는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박부요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앞쪽에 보면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른다는 건데 이 박이라는 건 잡는다는 뜻이고요. 부요라는 건 회오리 바람인데 그 회오리 바람을 부여잡고 이 붕새가 올라가거든요, 하늘로. 붕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새가 바다에서 이렇게 잘 날다가 이렇게 그 배 위에 떨어지면 다시 날지를 못한대요. 얘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는 새라서 날지를 못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새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증산도 진리를 만나신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이 회오리 바람이 열정이 지속이 잘 안 돼요. 많이 느끼시죠? 이 회오리 바람 스스로 만드세요, 스스로. 도전도 읽으시고 뭐 책을 읽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자극을 주시면 이런 특별한 기회들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 어떤 위기들, 우리 살면서 오는 위기들이 전부 다 회오리 바람을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돼요? 휩쓸려서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타고 올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칼비태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 대해서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비 중학교 엄마예요. 근데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육아를 키우다 보면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강도가 이제는 더 세졌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예비 중학교지만 아직 중학교를 보내보진 않았잖아요. 그 소리를 덜 지르게 하는 방법. 심각해요. 저는 진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을 권해주셨잖아요. 인문학에 관련된 그 책 중에 정말 예비 중학교 엄마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굉장히 저도 질문 예상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냐. 이건 5만년 숙제죠, 5만년 숙제. 부모가 어떻게 자녀한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냐.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한 템포 참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저를 객관해서 보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현실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100% 몰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몰입이 안 되고 약간은 이제 떨어져서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려고 하네.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 연습을 어릴 때부터 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극복을 하는 편인데 사실 100%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이제 객관화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육아 선배세요. 지금 벌써 중학교 보내고 저는 애들 아직 사춘기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100%알 수는 없지만 내 감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객관해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런 연습을 조금 해보면서 이제 그 어떤 반응들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딴 거보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조급증. 소리라는 거는 결국은 질러서 내가 이제 어떤 의도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빨리 해야 돼, 빨리. 조급증 때문에 소리가 질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내가 만약에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을 할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이 애의 심리 상태는 지금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 컨플릭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작전을 짜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조급증을 버리시면 사실은 소리 지르는 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추천 도서는 문사철 중에서 문학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언급드린 뭐 어린 왕자라든지 갈매기의 꿈 그런 것이 되게 쉽거든요. 쉬운 거 먼저 읽으시면서 우리 진리랑 좀 접목을 해서 자녀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그 자녀한테 스스로 정리하기 그게 있었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스스로 정리를 못하면 그거 좀 강제력을 쓰시나요 혹시? 제가 오늘 좀 무서웠나요? 네, 강제력은 당연히 안 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사고력이 그 발달됩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완벽하게 정리를 잘 못해요. 아이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냥 그 마치 우리 인터넷 팝업창이 뜨듯이 말을 하거든요. 아빠랑 뭐 산책을 갔는데 새가 지저귀었어. 근데 트로이 목마가 나왔고 근데 구름이 흘러가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팝업이 막 또 애들이 그런 것들을 옆에서 그냥 살짝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그 육아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과 본보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본보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넛지. 우리 넛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코끼리가 자기 새끼 코끼리한테 이렇게 물가에 가라고 할 때 코로 살짝 이렇게 미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해주면 네,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둘 다 30초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성향은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맞춰주면 한 아이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이 아이한테 맞춰주면 또 한 아이가 어긋나게 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남편분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시나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이거 원래 남편분들이 다 드셔요. 아빠가 드려요, 아빠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돈 버는 걸 일단 거의 대부분의 정신을 쏟으시기 때문에 사실 성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60억, 70억 인류들이 다 눈, 코, 입은 있지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영혼의 색깔이 다르니까 다 그렇게 태어난 건데 쌍둥이들 하나도 당연히 이렇게 다를 테고 그 어떤 완료시켜 주는 것도 저희는 1대1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을 케어할 때는 아들은 뭐 이렇게 엄마가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이제 제가 혼자 같이 이제 공통으로 놀 수 있는 걸 놀아주긴 하는데 만약에 한 아이가 되게 강하게 뭔가 원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이제 한 명이 전담해서 맡고 나머지 한 명이 어떻게든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집에 항상 일찍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TV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참 저는 TV를 한 10년 안 봤거든요 지금 애 키우면서. 근데 애는 TV를 봐요 10년째. 10년째는 아니구나. 둘째가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게 와이프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좀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TV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TV도 안 보여주고 스마트폰도 안 하면서 애들을 엄마도 뭔가 일을 하면서 애 둘을 케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저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TV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뭐 상생방송이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뭔가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이걸 보여준 다음에 뭐 고래를 보여준 다음에 고래에 관련된 책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은 연결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신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부산 온천도장에서 사는 정의훈 수도입니다. 어린 애들은 이쪽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 큰 성인을 이렇게 상대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오늘 이게 참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으로 또 이쪽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다뤄야 하나 그런 것들 고민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딱 맞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다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상대가 성인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 다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이 80 먹으신 어르신도 얘기하다 보면 답답할 때 있어요. 저분은 80년 사셨는데 왜 저러시지 막 그런 그죠? 근데 어린애랑도 얘기할 때 보면 이 아이가 뭐 엄청나게 그죠?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동기부여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